미안해. 그땐 정말 몰랐어. 급식소 입구에서 한 남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대기업 CEO인 그는 연말 기부 행사를 위해 급식소에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떠나보낸 여자가 조리봉사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엔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박서민은 그를 본 순간 아이의 손을 꽉 잡고 돌아섰습니다. 창백한 얼굴, 수척한 몸. 그녀는 분명 아팠습니다. 10년 전 아무 설명 없이 사라진 여자. 그녀는 왜 급식소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요? 저 아이의 눈매는 왜 이렇게 낯익을까요? 그리고 1994년 7월 15일 그날의 택시 사고는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어머니가 죽기 전 남긴 영상에는 어떤 진실이 담겨 있었을까요? 간이식 적합자 판정. 생명을 나누는 것으로 과거의 죄를 속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사람은 사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샴페인 잔이 떨렸습니다. 연말 기부 만찬 무대 뒤편에서 나는 오른손으로 잔을 들었다가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기를 3번째 반복했습니다. 손목에 미세한 경련을 숨기려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감싸쥐었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완벽한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턱선을 따라 흐르는 땀방울이 조명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조금만 더 미소 지어주세요, 회장님. 카메라 기자가 렌즈를 들이댔습니다. 나는 입꼬리를 1mm 더 올렸습니다. 자동응답 기계처럼 정확하게, 감정 없이 말입니다. 셔터 소리가 연발로 터졌습니다. 그 순간 내 눈동자가 무대 너머 홀 끝자락을 향했습니다. 거기엔 무료 급식소 배너가 걸려 있었죠. 빛바랜 천에 새겨진 글자들이 화려한 샹들리의 빛과 대비되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가족들도 이렇게 잘 챙기시나요? 옆에서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가 물었습니다.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내 가슴에 얼음 조각을 쑤셔 넣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연습된 농담으로 넘겼습니다. 하하, 가족이 있어야 챙기죠. 그녀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내 왼손 약지의 텅 빈 자리가 유독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무대로 올라가는 계단이 15개였습니다. 하나씩 오를 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회자가 내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올해의 최고 기부자 강준호 회장님.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지만 내 귀엔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수표를 전달하는 순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찰나 나는 수표 위의 숫자를 보았습니다. 5억. 남들에겐 거대한 숫자지만 내겐 그저 죄책감을 덮으려는 반창고에 불과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홍보팀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CEO의 인간미라는 카피로 보도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그녀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엔 내가 미소 짓는 사진과 함께 따뜻한 문구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인간미라니. 그런 게 내게 있었던가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역대 기부자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중엔 내 어머니도 있었죠. 정미숙 회장. 차가운 눈빛이 사진 속에서도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지만 나는 뒷좌석에 앉자마자 창문을 내렸습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라디오에서 90년대 발라드가 흘러나왔죠. 돌아갈 수 없는 지난날의 나를 용서해줘. 가사 한 줄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나는 볼륨을 껐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네온 사인들.
그 사이로 작은 포장마차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성공이 정말 공허를 메워주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엔 내일 일정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짚어가다가 멈췄습니다. 급식소 방문.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항목이었죠. 내가 직접 넣자고 했던 일정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찾으려 했던 걸까요? 침대 머리맡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은 곳에 오래된 봉투가 있었습니다. 손끝이 봉투 모서리를 스쳤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죠. 결국 꺼내지 못하고 다시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 안엔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의 어둠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진짜로 도운 적이 있었나? 침묵만이 답했습니다. 아침 9시 급식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리자 비서가 우산을 들어주려 했지만 나는 손을 저었습니다. 가랑비가 정수리를 적셨죠. 건물은 생각보다 낡았습니다. 벽면에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간판의 글씨는 희미하게 발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입구에서 새어나오는 국 끓이는 냄새가 따뜻했습니다. 포토존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홍보팀이 미리 와서 세팅해 놓은 거였죠. 나는 급식소 로고 앞에서 몇 장 사진을 찍은 뒤 곧장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진짜 보고 싶었던 건 무대 뒤의 일상이었으니까요. 주방으로 향하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양파 썰며 눈물 흘리는 자원봉사자들, 무거운 쌀자루를 나르는 청년들, 그들의 손놀림이 분주했습니다. 주방 뒤편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순간이었습니다. 흰색 조리복을 입은 여자가 아이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뒷모습이었지만 그 걸음걸이가 묘하게 익숙했죠. 오른발을 디딜 때마다 살짝 안쪽으로 기우는 버릇, 어깨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자세. 내 호흡이 멈췄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옆 얼굴이 드러났죠. 서민이었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광대뼈가 예전보다 도드라져 보였고 눈 밑엔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그녀 옆의 아이는 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까만 머리카락이 어머니를 닮았는데 눈매는 달랐습니다. 그 눈매가 어딘가 낯설면서도 익숙했죠. 본능적으로 다가가려던 발이 바닥에 붙어버렸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갔습니다. 설마 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그리고 지금 아이의 나이.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왜 봐요? 아이가 나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맑은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대답해야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민이 아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죠. 한 번도 나를 정면으로 보지 않은 채 아이를 데리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렸죠. 내 얼굴이 창백해진 걸 느꼈습니다. 비서가 재빨리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차단했지만 이미 몇몇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식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국자를 들고 밥을 푸는 동안에도 내 시선은 계속 출입문을 향했습니다. 혹시 다시 나타날까 싶어서였죠. 손이 떨려 국물을 흘렸습니다. 앞치마가 젖었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아이의 눈매로 가득했으니까요. 옆에서 봉사하던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조리복 입고 아이랑 같이 온 분 자주 오시나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 서민 씨요? 일주일에 3번은 와요. 참 안 됐어요. 혼자 아이 키우느라.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혼자 키운다는 말이 귓가를 맴돌았죠. 그 아이가 정말 내 아이일까?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주소라도 알아야 했습니다. 혹시 연락처나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어요. 단호한 거절이었죠. 나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박서민을 입력했죠. 결과가 없다고 떴습니다. 삭제한 지 오래였으니까요. 그 빈 화면이 지난 10년의 공백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사무실에서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중이 안 되었죠. 같은 문장을 4번째 읽고 있었습니다. 급식소 물품 후원 확대건으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중 무심코 물었죠. 어제 그 조리 봉사자분들 다 괜찮으신가요? 담당자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서민 씨 말씀이신가요? 어제 오후에 쓰러지셨대요. 지금 성모병원 응급실에 계신다고. 수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나머지 통화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비서가 오후 일정을 말하려 했지만 나는 이미 엘리베이터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15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신호등 하나하나가 원망스러웠죠.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내 얼굴을 살폈지만 나는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리는 게 멈춰지지 않았어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접수 창구로 달려갔죠. 박서민 환자 병실이 어디입니까? 간호사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꼭 봐야 합니다. 가족이 아니시면 면회가 어려우신데요. 간호사의 단호한 대답에 나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강준호 CEO라는 글자가 빛났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상급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분쯤 실랑이 끝에 겨우 특별 면회 허가를 받았습니다. 3층 내과 병동 320호실.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노크를 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서민은 수액을 맞으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하얀 베개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입술은 종이처럼 말라 있었고 이마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늘고 불규칙했죠.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손등엔 바늘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검사를 많이 받은 모양이었죠. 차트가 침대 끝에 걸려 있었지만 함부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얀 가운의 레지던트가 들어왔죠. 보호자분이신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필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강경변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간부전 말기예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말기라는 단어가 귓가에서 웅웅거렸죠. 치료는 가능한가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이식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기자 명단에는 올렸는데 순번이 67번째예요. 혈액형은 B형, RH 음성,
희귀 혈액형이라 더 어렵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67번 B형 RH 음성 말기. 각각의 단어가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도려냈죠. 의사가 보호자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나는 차트의 보호자란을 보았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그 공백이 10년의 세월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서민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뜬 그녀가 나를 보자마자 몸을 일으키려 했죠. 왜 여기 있어요? 나가주세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내 말을 그녀가 잘랐습니다. 당신 도움은 필요 없어요. 제발 그냥 놔두세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려 숨겼습니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병실을 나오면서 다시 접수 창구로 향했죠. 익명 지정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320호실 환자에게요.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금액란에서 멈췄습니다. 얼마가 적당할까요? 아니,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죠. 밤이 되어 병원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가 껐습니다. 기어를 후진에 넣었다가 다시 전진으로 바꿨죠. 결국 제자리였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병원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안 어딘가에 서민이 있었고 나는 여전히 부혜자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미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죠. 등을 꼿꼿이 세운 자세,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손. 그녀만의 위압적인 분위기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급식소에 갔다며? 전철을 만났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가 이어 말했죠. 병원에도 갔더군. 비서가 다 보고했어. 나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피곤함이 뼈까지 스며들었어요. 내가 이룬 걸 생각해봐. 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신문을 펼쳤습니다. 내 얼굴이 일면에 실려 있었죠. 올해의 기업인 상 수상 기사였습니다. 이 모든 걸 망치려고 그 여자 때문에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거든요. 그녀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죠.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누구 아이든 상관없어. 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너와는 무관한 일이야. 그 여자가 혼자 선택한 삶이지. 그녀의 말투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죠.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위엔 재단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분기별 사업 보고서를 펼쳤지만 숫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엔 병원 모니터에 떴던 수치들만 맴돌았죠. 간 수치 480, 혈소판 5만, 알부민 23. 생명을 숫자로 환산한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간이식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생체 기증자 조건, 수술 과정, 회복 기간. 한 줄 한 줄 읽으며 메모했죠. 그러다 문득 내 혈액형을 확인했습니다. B형, RH 음성. 서민과 같았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요? 노트북을 닫고 재단 계좌 앱을 열었습니다. 익명 기부 메뉴를 찾았죠. 수혜자 지정란에 성모병원 320호실을 입력했습니다. 금액란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1억, 2억, 3억. 숫자를 올렸다 지웠다 반복했습니다. 돈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결국 익명 기부자 A로 3억을 송금 승인했습니다. 아침 8시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이식 도너 절차를 알아봐 주세요. 법적 요건이랑 필요 서류들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표님, 혹시 본인이 기증하실 의사가? 팀장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죠. 그냥 알아보고 싶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넥타이를 매다가 멈췄어요.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죠. 나는 지금 무엇을 만회하려는 거지? 거울 속 나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과거가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서민이 아팠던 날, 나는 중요한 인수합병 회의가 있다며 병원에 가지 않았죠. 일주일 후 그녀가 떠났을 때도 나는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일이 먼저였고 성공이 우선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옳다고 믿었습니다. 침대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평범한 일상이 부러웠습니다. 알람이 울렸지만 껐습니다. 오늘은 새벽 운동을 건너뛰기로 했죠. 대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복도 끝에서 멈춰 섰습니다. 320호실 문이 보였죠. 들어갈 용기는 없었지만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문과 나 사이의 거리가 10년의 세월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 사회사업팀 사무실은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죠. 담당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며 내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익명 기부자 A로 등록해드리겠습니다. 수혜자는 320호실 박서민 님이시고요. 모니터 화면에 시스템 등록 완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그녀의 의료비를 책임지게 된 거였죠. 오후 2시 이식외과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별실로 안내받았어요. 의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간이식 전 검사 동의서였죠. 각 장마다 빼곡한 설명들. 수술 위험성, 합병증 가능성, 회복 기간. 펜을 들었지만 서명란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 한 줄의 서명이 가져올 변화를 생각하니 손이 떨렸어요. 심호흡을 하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강준호. 획 하나하나에 결의를 담았죠. 체열실로 이동했습니다. 12개의 시험관이 내 피로 차례로 채워졌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간 기능, 감염 여부, 조직 적합성까지 다 확인할 거예요. 바늘이 빠져나갈 때 팔에 둔한 통증이 남았습니다. 반창고를 붙이며 생각했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영상의학과에서 CT를 찍었습니다. 차가운 검사대 위에 누우니 천장의 형광등이 눈부셨어요. 기계가 윙윙 돌아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조영제가 혈관으로 퍼질 때 몸이 뜨거워졌죠. 간의 상태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기계 앞에서 나는 투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민과 마주쳤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녀 옆엔 도윤이 서 있었죠. 아이가 먼저 나를 알아봤습니다. 아, 급식소 아저씨다. 맑은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서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엘리베이터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있었죠. 나는 조심스럽게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병원은 무섭지 않니?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조금요.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많아서요. 순수한 대답에 가슴이 아렸어요. 주머니에서 초콜릿을 꺼내 건네려 했습니다. 받지 마. 서민의 단호한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아이가 손을 뒤로 뺐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등만 깜빡거렸어요. 7층, 6층, 5층. 숫자가 내려올수록 긴장감이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서민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가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나타난 할머니가 내 팔을 잡았어요. 말복 할머니였습니다. 급식소에서 봉사 선배로 일하시는 분이었죠. 잠깐만요, 강 선생.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접힌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내게 건네며 속삭였어요. 아이 엄마 마음은 얼음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메모지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용서는 강요할 수 없지만 기다릴 수는 있다.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꽉 쥐었습니다. 종이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찔렀지만 놓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내 등을 토닥였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마음도 치료가 필요하니까. 모든 검사가 끝난 뒤 병원을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하늘을 물들였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내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서민에게 라고 적었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적었다가 또 지웠죠. 종이가 지우개 가루로 더러워졌습니다. 1시간 동안 씨름한 끝에 겨우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한 줄에 모든 걸 담았습니다. 후회도 결심도 약속도.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지만 전달할 용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죠. 병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급식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정장이 아닌 낡은 청바지와 회색 후드티를 입었죠. 운전기사도 없이 혼자 대중교통을 타고 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느낀 평범함이 오히려 특별했어요. 봉사자 접수대에서 이름표를 받았습니다. 성명란에 펜을 대고 잠시 고민했죠. 결국 강 씨라고만 적었습니다. 강준호가 아닌 그냥 강 씨. 그게 더 편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토요일 점심은 특히 사람이 많았어요.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이 많았죠. 국자로 된장찌개를 푸는 동안 얼굴들을 살폈습니다. 지친 표정들 속에서도 따뜻한 미소들이 있었어요. 12시 30분쯤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손에 스테인리스 쟁반을 들고 줄을 서 있었죠. 내 앞에 왔을 때 아이가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많이 주세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밥을 수북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반찬도 한 가지씩 더 얹어줬죠. 도윤이 구석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뭔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나는 쟁반을 정리하러 온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얼 그렸니? 아이가 수줍게 스케치북을 보여줬습니다. 그림 속엔 세 사람이 있었죠. 엄마로 보이는 여자, 아이 자신, 그리고 한 명의 남자. 그런데 남자는 뒷모습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없었어요. 이건 누구니? 내가 물었습니다. 아빠예요. 아직 얼굴은 못 봤어요. 도윤의 대답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죠. 뒷모습도 꽤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뒷모습도 멋있네. 내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습니다. 언젠가 앞모습도 그릴 거예요. 엄마가 나중에 보여준다고 했거든요. 그 맑은 눈동자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서도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밖에서 서민과 도윤이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도윤의 신발끈이 풀려 있었어요. 서민이 무릎을 꿇고 앉아 끈을 묶어주고 있었죠. 아이가 엄마 어깨에 손을 얹고 균형을 잡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작은 손이 엄마를 믿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내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말복 할머니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애 아빠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서민이도 말 안 하고. 할머니가 중얼거렸죠. 그리고는 내 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근데 말이야, 사람이 바뀌면 시간도 바뀐다더라고. 강 선생도 많이 바뀐 것 같네. 집에 돌아온 밤 서재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도윤의 일기를 상상하며 써봤어요. 오늘 급식소에 갔다. 밥 주는 아저씨가 있었다. 나한테 밥을 많이 줬다. 엄마는 아저씨를 모르는 척했다. 왜일까? 아이의 눈높이로, 아이의 말투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단순한 문장들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단 SNS 팀이었어요. 대표님, 급식소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갔는데 댓글이 좀. 확인해 보니 쇼한다. 위선이다. 이런 비난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즉각 대응을 지시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해명하지 마. 묵묵히 할 일만 하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익명이 주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강준호가 아닌 강 씨로 살 수 있는 시간들. 하지만 동시에 한계도 있었어요. 도윤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갈 수 없는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나는 계속 창밖을 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익명 기부자 A의 활동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병원 소아병동에 그림책 500권을 기증했고 급식소에 낡은 냉장고 세대를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도윤이 다니는 유치원에는 6개월치 간식비를 선납했죠. 모든 영수증과 기록에는 A라는 표시만 남겼습니다. 완벽한 익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화요일 오후 3시 비서가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블릿을 내밀었죠. 화면엔 한 인터넷 신문의 기사 초안이 떠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 전처와 아이를 몰래 지원하나. 제목만 봐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기사엔 내가 병원과 급식소를 오가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멀리서 찍은 흐릿한 사진들이었지만 분명 나였습니다. 기자가 3주째 내 동선을 추적한 결과였죠. 심지어 익명 기부자 A의 활동 시기와 내 동선이 일치한다는 분석까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홍보팀장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언론사에 보도 금지 요청을 할까요? 아직 초안 단계니까 막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나라면 즉시 법무팀을 동원했겠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냥 놔둬. 보도 금지 요청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야. 팀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이미지가. 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이미지보다 중요한 게 있어.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죠. 저녁 6시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갔습니다. 30분 만에 댓글이 200개가 넘게 달렸어요. 쇼한다. 이미지 메이킹이다. 위선자다. 욕설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천천히 댓글들을 읽었어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예상했던 반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밤 9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준호 씨? 박서민 환자가 면회를 요청하셨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민이 먼저 날 찾다니.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병원 복도는 한산했습니다. 320호실 앞에서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서민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죠. 화면엔 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왜 내 삶을 이용하죠? 서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당신 이미지 관리에 우리를 이용하지 마세요. 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름을 뺀 줄 알았어.
기자가 추측한 거야. 변명 같은 설명이었죠. 서민의 눈에 실망이 어렸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건데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의 비겁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서민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윤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애한테까지 상처 주지 마세요. 병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놀이터 쪽에서 공 튀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혼자 축구공을 차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혼자 놀아?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있어서요. 나는 공을 받아 가볍게 차줬습니다.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공을 따라 뛰었어요. 15분쯤 공을 주고받았습니다. 단순한 놀이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죠. 아저씨는 왜 혼자예요? 도윤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멈췄어요. 아저씨가 어릴 때부터 일만 좋아했거든.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죠. 일이 가족보다 좋아요? 순진한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일이 가족보다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단지 일밖에 할 줄 몰랐을 뿐이죠. 그게 더 비참한 진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신문이 펼쳐져 있었어요. 내 기사가 일면에 실려 있었죠. 어머니가 신문을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만족했니?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실망인지 걱정인지 알 수 없는 한숨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내 한숨도 새어나갔죠. 두 개의 한숨이 복도에서 만나 사라졌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이식외과 상담실에서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간 이식 적합자로 판정되셨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무게는 천근처럼 무거웠죠. 조직 적합성 98%, 간 기능 정상, 감염 질환 음성, 완벽한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수술 일정표를 꺼냈습니다. 수술은 8시간, 입원은 2주, 완전 회복까지는 3개월입니다. 업무 복귀는 6주 후부터 가능하고요.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계산기처럼 돌아갔어요. 회사 공시 발표, 주주총회, 해외 바이어 미팅, 모든 일정이 겹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계산 뒤에 남은 건 단 한 문장이었죠. 살릴 수 있다. 오후 2시 서민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어떻게 말을 꺼낼지 연습했어요. 하지만 병실 문을 열자 모든 준비가 무너졌습니다. 서민이 창백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거든요. 검사 결과 들었어요. 당신이 적합자라고.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건 없이 기증하고 싶어? 순수하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평생 빚진 기분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때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손에 색종이 학을 들고 있었죠. 엄마, 소원 빌었어요. 엄마 아프지 말라고. 아이가 학을 침대 난간에 매달았습니다. 서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도윤이 엄마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아프지 마. 그 작은 목소리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죠. 빚이 아니야. 속죄야. 서민이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도윤이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면서도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는 표정이었죠. 저녁 6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대회의실에 이사 12명이 모였죠. 내가 수술 계획과 6주간의 부재를 설명하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아시잖습니까? 신사업 론칭을 앞두고 한 이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다른 이사가 거들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비난이 쏟아졌죠. 평소 같았으면 논리로 반박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셔츠 단추를 하나 풀었어요. 쇼라고 생각하시면 재간을 잘라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죠. 그때 CFO인 김 전무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대표 직무 대행을 맡겠습니다. 6주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원이었어요. 그가 나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뢰의 표시였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수술 전 교육 자료가 놓여 있었어요. 간 모형을 손에 들었습니다. 플라스틱이었지만 묵직했죠. 실제 장기의 무게를 상상해 봤습니다. 생명의 일부를 나눈다는 것. 그 무게가 손바닥에서 심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달력을 펼쳤습니다. 수술 예정일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어요. 3월 15일. 한 달 뒤였습니다. 그날까지 정리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죠. 업무 인수인계, 비상 연락망, 위임장.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도윤이 생일 선물 준비. 4월 10일이 아이 생일이었거든요. 수술 후 회복 기간과 겹쳤지만 꼭 챙기고 싶었습니다. 밤 10시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죠. 어딘가에서 서민과 도윤이 잠들어 있을 겁니다. 한 달 후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나도 그들도. 그게 두려우면서도 기대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인생에서 돈이 아닌 생명을 위해 무언가를 하게 된 거니까요. 금요일 오후 4시 병원 3층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수술 전 마지막 상담을 마치고 서민의 병실로 향하는 길이었죠. 그런데 병실 앞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 정미숙이었어요. 검은색 코트에 진주 목걸이, 변하지 않는 그녀만의 차가운 품위가 복도를 얼려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문틈으로 들리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날 내가 택시에서 내렸을 때 기억나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칼날 같았어요. 서민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줄도 몰랐겠지. 병원에서 쫓겨날 때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얼굴엔 미소가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어요. 아, 아들. 왔구나. 서민은 침대에 움츠려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어머니 앞에선 할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얘기하시죠. 어머니의 팔을 잡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했어요. 복도 끝 빈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창밖을 보며 말했죠. 널 지키려 했어. 그때도 지금도.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너 몰라도 되는 일들이 있어. 모르는 게 나을 때가 있다고. 그 모른다는 단어가 심장을 욱신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을 감추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대기실을 나오니 말복 할머니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민의 병실로 들어가며 내게 귓속말을 했어요. 부모의 죄가 자식의 죄가 되는 순간을 조심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는 전쟁터였습니다.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예고했고
주요 거래처는 계약 연장을 보류했습니다. 내 부재를 틈타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거였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차가운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이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어요. 회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전처에게 쇼하는 것도. 목소리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에 나라면 차분하게 반박했을 겁니다. 논리와 숫자로 설득했겠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모두가 놀랐죠. 쇼라고 했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일어서서 재킷을 벗었습니다.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쇼라면 여기서 재간을 잘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믿겠습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감정이 터져 나왔죠. 10년 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감정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내가 감정을 드러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한 이사가 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복도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죠. 20년 동안 유지했던 완벽한 CEO의 가면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서재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앞엔 신문 스크랩 더미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찍고 있었죠. 찢어진 조각들 사이로 날짜가 보였습니다. 1994년 7월 15일. 그날이었어요. 내가 틀려.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맞는지 이제는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저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찢어지는 종이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죠. 과거를 지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수요일 아침 8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준호님, 서민 환자의 간 수치가 급락했습니다. 수술 일정이 당겨질 수 있어요. 수화기를 든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죠. 빌리루빈 수치 280, 암모니아 농도 위험 수준. 시간이 얼마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사 금고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안에는 중요 서류들과 함께 작은 봉투를 넣었습니다. 유서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거였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편지. 도윤에게, 서민에게, 그리고 회사에. 미완성이었지만 지금 쓸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병원 로비 화단에 들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 민들레였어요. 한 송이를 꺾어 작은 화병에 꽂았습니다. 기도는 할 줄 몰랐지만 눈을 감고 간절히 바랐죠. 제발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320호실 앞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멈춰 섰습니다. 수술 안 할래요. 서민의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의사가 설득하고 있었죠. 환자분,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서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에게 평생 각인될 빚을 지우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남의 간으로 살아남았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죠?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각인될 건 엄마가 죽었다는 기억이야. 내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어요. 서민이 놀란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의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평생 감정을 억누르며 살았는데 이 순간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이가 뭘 원하는지 생각해 봤어? 엄마가 살아있길 원해. 그게 전부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말복 할머니가 병실로 들어와 우리 사이에 섰습니다. 오늘은 말 아끼자. 둘 다 지쳤잖아.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서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나는 복도로 나왔어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표님,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였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이송 중입니다. 택시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중환자실 앞은 이미 임원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나 작아 보였죠. 평생 거대했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연약해 보였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죠. 한쪽엔 서민이, 다른 쪽엔 어머니가. 두 병원 사이를 오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도너, 두 역할 사이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먼저 봐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병원 복도는 한산했지만 내 머릿속은 소란스러웠죠. 새벽 3시 자판기 커피를 뽑아들고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뜨거운 종이컵이 손바닥을 데웠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내 심장도 그 리듬에 맞춰 덜컹거렸죠. 핸드폰 화면엔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회사, 병원, 기자들 모두가 내 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무력해진 기분이었죠. 커피가 식었지만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놓으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서요. 목요일 오전 9시 어머니의 비서가 병원 대기실로 찾아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무표정한 얼굴,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죠. 회장님이 사전에 준비하신 겁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봉투 안엔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이 손바닥에 닿자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병원 휴게실에 노트북을 빌려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영상은 3개월 전에 촬영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눈가엔 피로가 보였죠. 준호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상태겠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이어폰을 꽂았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1994년 7월 15일 그날을 기억하니? 내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던 날.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죠. 비 오던 날 급하게 타야 했던 회의, 그리고 충돌.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택시에 여자가 타고 있었어. 임신 초기였지. 바로 박서민이었어. 화면 속 어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죠. 사고 후 그녀가 병원에 왔을 때 나는 돈을 주고 내보냈어. 내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그때는 그렇게 믿었어. 손가락이 떨려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멈춰진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 차가운 눈 속에 숨겨진 것들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 아들의 인생을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 그게 옳은 일이었다고 믿고 싶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균열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건 비겁함이었을지도 몰라. 영상이 끝났습니다. 나는 모니터를 끄고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1994년 7월 15일. 그 날짜가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도윤의 나이를 역산해 보니 시기가 맞았어요.
그 사고 직후였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병원 기록실로 향했죠. 직원에게 신분을 밝히고 1994년 7월에 응급실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30분 뒤 먼지 쌓인 파일 박스가 나왔어요. 기록을 넘기다가 찾았습니다. 7월 15일 박서민 24살 임신 8주 경미한 타박상 그리고 메모란에 적힌 한 줄 보호자 겁으로 퇴원.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보험회사에도 전화했습니다. 당시 사고 기록을 확인했죠. 가의 차량 소유자 강준호, 피해자 박서민. 합의금 2천만 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내가 가해자였고 어머니가 은폐했고 서민이 피해자였습니다. 저녁 7시 말복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급식소 사무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죠. 나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영상 내용, 발견한 기록들, 그리고 내 죄책감까지. 할머니가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려면 먼저 진실을 다 들어야 해. 서민이 한테도 할 말이 있을 거야. 주름진 손이 내 손등을 토닥였어요. 그리고 기억해. 부모의 죄는 자식의 책임이 아니지만 그걸 바로잡는 건 자식의 선택이야. 밤 10시 중환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요. 달려갔을 때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가족 대기실은 상복 같은 검은 정장들로 가득했습니다. 임원들, 친척들 모두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복도 끝에서 뜻밖의 사람을 봤습니다. 서민이었어요. 도윤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죠. 눈이 마주쳤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올라왔어요. 화장실로 뛰어가 세면대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찬물로 씻어내도 뜨거운 것이 계속 올라왔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죄책감과 슬픔이 뒤섞인 얼굴이었어요. 토요일 오전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영정 앞에 놓인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30대였습니다. 야망에 찬 눈빛, 단호한 인매. 그때부터 이미 차가운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야 그 차가움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조문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정치인, 재계인사, 언론인들 모두가 어머니의 업적을 칭송했어요. 하지만 내 시선은 계속 빈소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거기 서민이 서 있었거든요. 검은 옷을 입고 도윤의 손을 잡은 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문 행렬이 잠시 끊긴 틈을 타 서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빈소 뒤편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죠. 도윤은 말복 할머니가 데리고 나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마주 앉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침묵했어요. 결국 한 줄로 시작했습니다. 그날 널 병원에서 내쫓은 사람이 내 어머니였어. 서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지는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한참 후에 입을 열었죠. 알아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내가 놀란 표정을 짓자 서민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봉투를 내밀며 했던 말 잊을 수가 없어요. 내 아들의 미래를 망치지 마라. 그 아들이 당신이었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서민은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런데도 왜 아무 말 안 했어? 그래서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나요? 서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이 사과한다고 과거가 바뀌나요? 도윤이가 아빠를 찾나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준비해온 증빙 서류들을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그런 건 핑계가 될 뿐이었으니까.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어. 다만 살리고 싶어. 서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엄마를 잃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 말이 망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용서가 아닌 생존, 화해가 아닌 생명.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죠. 마치 하늘이 10년의 죄를 씻어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빈소로 돌아오니 도윤이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손을 모으고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들으니 이런 말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의 순수한 기도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이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기도였죠. 장례가 끝난 뒤 나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식외과 사무실로 들어가 수술 동의서를 다시 꺼냈어요. 서명란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습니다. 펜을 놓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복도에서 서민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했죠. 고마워요. 하지만 이걸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시작일 뿐이야. 밤이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에 어머니의 부재가 크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그 빈자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채워야 할 자리였으니까요. 부모의 죄가 아닌 자식의 선택으로 3월 15일 새벽 5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하늘에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수술복으로 갈아입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차가운 병원복이 피부에 닿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팔에 정맥 주사를 놓았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최고의 의료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로의 말이었지만 심장은 계속 빨리 뛰었어요. 수술실로 이동하기 전 주머니에서 편지 2통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서민에게, 하나는 도윤에게. 밤새 쓰고 지우기를 반복한 편지였죠. 이걸 맡아주세요. 혹시 제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직접 전달하실 거예요. 그녀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6시 정각 2개의 수술실 불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3번 수술실엔 내가, 5번 수술실엔 서민이 들어갔죠.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순간 서민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충분했어요. 살아서 만나자는 약속 같았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웠습니다. 무영등이 눈부시게 밝았어요. 의료진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습니다. 집도의가 브리핑을 시작했죠. 우엽 60% 절제, 예상 출혈량 500cc, 20까지 골든타임 4시간. 숫자들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10부터 거꾸로 세어보세요. 19, 8.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7, 6.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5, 4. 서민의 창백한 모습이 스쳐갔죠. 3, 2. 의식이 가라앉았습니다. 수술 기록에 따르면 3시간째 예상치 못한 출혈이 있었다고 합니다. 800cc까지 출혈량이 증가했지만 의료진의 신속한 대응으로 안정을 찾았죠. 간의 60%가 정확하게 절제되어 서민에게 이식되었습니다. 5시간 후
회복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첫 번째로 느낀 건 묵직한 통증이었어요. 오른쪽 복부가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무거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아픔이 퍼졌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활력 징후를 체크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이식도 잘 됐고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통증 때문이 아니었어요. 안도감이었죠. 서민 씨는요? 목소리가 쉬어나왔습니다. 간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안정적이에요. 간이 잘 기능하고 있대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새벽이었는데 하루가 지나간 거였죠. 그 하루 동안 두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식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박서민 환자의 간 수치가 벌써 호전되고 있어요. 듣는 순간 10년의 죄책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밤 9시 휠체어를 타고 중환자실 앞을 지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민이 보였어요. 안정된 호흡, 혈색이 돌아온 얼굴. 살아있었습니다. 정말로 살아있었어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살아줘서 고마워. 그 말은 서민에게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통증인지 감동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한 시대가 끝났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시대, 죄책감의 시대, 그리고 비겁함의 시대가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간 하나를 나눈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눈 거였으니까요. 수술 후 일주일 재활병동으로 옮겨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연습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10걸음도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고 옆구리가 쑤셨죠. 하지만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20걸음, 30걸음, 50걸음. 걸을 때마다 서민의 병실이 있는 3층을 향해 걸었습니다. 수술 후 열흘째 되는 날 비서 도철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죠. 대표님이 부탁하신 대로 익명 기증자 A 명의로 준비했습니다. 봉투 안엔 병원비 전액 영수증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속죄가 아니라 시작을 위한 비용입니다. 이름은 필요 없어요. 박서민 씨에게 전달해 주세요. 도철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30분 후 복도에서 서민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나는 병실 문을 닫고 창밖을 봤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참았죠. 지금은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오후 4시 복도에서 뜻밖의 방문객을 만났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작은 손에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죠. 아저씨, 이거요. 아이가 수줍게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그림을 펼쳐보니 숨이 멎을 뻔했어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는데 이번엔 남자에게 얼굴이 있었습니다. 내 눈, 내 코, 내 입. 서툴지만 분명한 닮음이 있었죠. 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번엔 얼굴을 그렸어요. 엄마가 말해줬어요. 아저씨가 엄마 살려줬다고. 도윤의 맑은 눈동자가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가 아빠예요?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서민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어요. 창백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생기가 돌았죠. 도윤아, 병실로 가자. 아이를 데려가려는 서민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잠깐만. 서민이 멈춰섰어요.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기다려 주었죠.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 급하게 붙지 맙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배울게요. 아빠라는 걸. 그 말에 도윤이 환하게 웃었어요. 서민은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지만
귀가 살짝 빨개진 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담당이가 퇴원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2주 후 퇴원 가능하십니다. 단 6주간은 무리한 활동 금지예요. 서류를 받아들며 생각했죠. 6주 후면 4월 10일을 넘깁니다. 도윤의 생일이었어요.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는데 서민이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죠. 한참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봉투 받았어요. 익명이라고 했지만 알아요. 당신이라는 거 미안해.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서민이 한숨을 쉬었어요. 용서는 상처 위에 새로 심는 씨앗이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심어볼게요. 병동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도윤이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처음으로 나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서민이 당황해서 아이를 말리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괜찮다고 표시했습니다. 아직은 아저씨야. 하지만 언젠가는 아빠가 될게. 아이에게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언젠가가 언제예요? 엄마가 허락해주면. 서민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희미한 희망까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세 사람의 모습이 스테인리스 문에 비쳤습니다. 아직은 어색한 거리가 있었지만 같은 공간에 서 있었어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틀 안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시작이었죠. 그리고 때론 시작이 전부일 때가 있습니다. 6개월 후 가을이 왔습니다. 서민은 완전히 회복해서 퇴원했고 이제 반일 근무로 직장에 복귀했어요. 나는 매주 토요일 급식소에 갔습니다. CEO 강준호가 아닌 그냥 평범한 봉사자 강씨로 명함도 없이 수행원도 없이 앞치마 하나만 두르고 국을 푸는 일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죠. 재단 건물 1층에 추모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어머니 정미숙의 작은 사진 옆에 방문자들이 남긴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민이 직접 쓴 것이었죠. 용서는 상처 위에 새로 심는 씨앗입니다. 그 한 줄이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4월 10일 도윤의 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탔어요. 도윤이 페달을 밟으며 앞서가고 서민과 나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직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어깨가 스칠 만큼 가까이 걸었죠.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눈물나게 소중했어요. 아빠,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도윤이 자전거를 세우고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렀어요. 매번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지만 애써 담담한 척했습니다. 뭐 먹을래? 초코랑 바닐라 섞은 거요. 아이의 대답에 서민이 작게 웃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나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6주간의 공백 동안 회사는 잘 돌아갔어요. 김 전무가 훌륭하게 대행을 맡아줬죠. 복귀 후에도 예전처럼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면 퇴근했고 주말엔 일하지 않았어요. 임원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적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급식소에서 말복 할머니가 찐빵을 건넸습니다. 늦게 와도 괜찮아. 중요한 건 돌아온 거지. 주름진 손이 따뜻했어요. 찐빵을 한 입 베어 물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그 따뜻함이 가슴까지 퍼졌죠. 서민과의 관계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의사 일정표, 도윤의 학교 시간표, 내 재활 운동표가 우리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줬어요. 병원 정기검진에서 만나고 학교 행사에서 마주치고
급식소에서 함께 봉사했습니다. 억지로 만든 시간이 아닌 삶이 만들어준 리듬이었죠. 어느 저녁 3명이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두 사람 사이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었어요. 아빠, 할머니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보실까요? 아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멈췄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그리고 웃으실 거야.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걸 보면. 서민이 살짝 내 쪽을 봤습니다. 눈가에 촉촉함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카메라가 있다면 점점 멀어지겠죠. 급식소의 따뜻한 노란 조명, 배식대 앞에 수줍은 웃음들, 작은 스테인리스 접시들이 부딪히는 소리. 그 속에서 평범하게 일하는 세 사람의 모습이 작아질 때까지. 밤이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재 책상엔 더 이상 서류 더미가 없었어요. 대신 도윤이 그린 그림이 액자에 담겨 있었죠.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이제는 모두에게 얼굴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성공이나 돈이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그리고 오늘의 용서가 내일의 가족을 만든다는 걸. 어머니의 죄를 내가 짊어졌지만 그것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세대의 속죄가 한 사람의 구원이 되었고 그 구원이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시작.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청금 같은 사연이었습니다.